그렇게 소개해 주시니까 형제들 만난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종성이하고는 12살 차이 띠동갑입니다. 제가 1970년에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3년 공부하고 73년에 조교수를 시작하는데 그 무렵에 조 바이든이라는 젊은 사람이 델라웨어 주에서 상원 의원이 당선이 됐어요. 제가 조교수 되기 1년 전에. 조 바이든은 저보다 나이가 2살이 더 많고, 그리고 조 바이든하고는 또 민주화운동, 제가 민주화운동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는 쑥스럽고, 국내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는 아주 편하게, 거기서는 생명 위협 같은 거 없이, 그냥 그래도 국내에 사는 두 동생들이 잡혀가는 걸 경험하면서 뭔가 지원 사격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그쪽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바이든이 한국 민주화운동에 아주 열성적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얽힌 그런 상황이었는데, 도널드 트럼프는 또 그때 막 이제 젊은 사업가로 성장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에 어떻게 보면 저는 산 증인인데, 이제 제가 살아있을 날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미국이 많이 변했습니다. 조금 이따 그 얘기 다시 하도록 하죠. 지금 세계 정세가 격동하고 있다고 하는 말은 새삼스러운 말이고, 얼마 전에 TSMC 회장이 자유무역은 죽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자유무역이 사실 트럼프 일기부터 이제 죽기 시작했습니다. WTO 체제를 와해시키기 시작한 것이 트럼프였어요. 그리고 중국에 엄청난 관세를 매기고, 그런데 저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옛날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세계화의 그 대세에 관해서 전에 책도 쓰고 했는데,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이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이 세계화에 관해서 생각이 바뀌었구나. 어떻게 바뀌었냐면, 러시아나 중국이나 다 그때 그 WTO 체제 안에 끌어들였거든요. 그러면서 무역을 통해서 이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더욱더 발전을 하면은 민주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이 이 자유무역 체제를 통해서 이익은 향유하면서 그 룰은 완전히 따르지 않고, 그리고 민주화에는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 WTO 체제로 중국에 혜택만 주어가지고는 미국의 안보가 위협을 받겠구나 생각하고 중국을 WTO 체제에서 이제 제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유무역 체제가 무너진 거죠. 사실 2차 대전이 끝나기 전까지는 세계의 그 경쟁 체제를 제로섬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시작되기 전에 1930년대에 세계 대공황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보호무역을 통해서 자국의 이익만 취하자고 서로 경쟁적 보호무역을 하다 보니까 세계 대공황이라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맞이한 겁니다. 모두가 보호무역을 하면은 결국 모두가 물건 팔려고만 하고 살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장은 파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교역이 엄청나게 위축이 되고 모두가 다 가난맹이가 된 겁니다.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결국 세계 경제는 공생공영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미국이 앞장서서 자유무역 체제를 만들었죠. 브레튼 우드. 그런데 브레튼 우드 체제에는 그 자유무역 룰을 위반한 나라를 처벌할 방법이 없었어요. 앞장서서 룰을 위반하는 게 미국입니다. 힘이 있으니까. 미국 행정부는 위반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또 민주국가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처음 산업화할 때 면직물 가지고 미국에 수출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남부에서 면직물 생산한 지역에서 한국 수입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고 들고 일어서면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가지고 보호무역하는 법을 통과를 시킵니다. 그럼 미국 정부는 그걸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재하는 그 룰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자유무역이 자꾸 위협을 받아요. 그래서 그걸 더욱 강화시킨 게 WTO입니다. 이제 제소를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국회의원들한테 할 말이 있어요. 이거 하면 우리가 WTO 제소당한다. 그렇게 해서 자유무역 체제를 강화시켰는데 결국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이 한때 미국 경제가 침체하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WTO 체제 강화와 다른 여러 조치와 이게 맞물려 갑니다. 이렇게 해서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기까지 이 세계화를 통해서 미국도 엄청 발전을 했고 세계 많은 국가들이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체제가 중국에게 일방적으로만 유리하고 룰을 따르지 않으니까 이 체제를 이대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지금 그래서 세계는 이제 다시 대립의 세계로 되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회귀 현상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현상인지 이거는 두고 봐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과 더불어서 이 모든 또 북한의 참전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면서 세계 역사가 다른 방향으로 적어도 한동안은 잘못 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트럼프가 다시 집권함으로써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민주주의의 보루인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불복하고 쿠데타를 시도를 했는데 실패는 했지만 그거를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큰 소리 치면서 4년 내내 민주당 정부를 압박하고 그리고 공화당 내에 예를 들어서 그 엘리자베스 체이니 의원 같은 사람, 체이니 부통령의 딸이죠. 아주 양심적인 공화당 의원인데 트럼프 잘못했다고 막 비난을 했지만 공화당 내에서 완전히 외톨이가 돼버렸어요. 트럼프를 반대하면은 공화당에서 당선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국가이지만 미국 국민들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여러 인종들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인데 과거에 주류를 이뤘던 백인 남성들이 사실은 아주 엘리트층만 빼놓고는 무식합니다. 제가 미국에 오랫동안 살았지만 제가 살던 동네가 그래도 중산층이 사는 교외의 단독주택 단지들이에요. 미국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신혼해가지고 아직 자기 집 마련할 그런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아파트 살고 물론 도시에 컨도미니엄 사는 사람들은 더 있지만 대부분은 서버브에 나가서 단독주택 그래가지고 그 넓은 뜰을 이렇게 살거든요. 근데 그런 동네에 사는 사람들 우리 주변 사람들 보면 대부분 고졸들이고 그리고 그 동네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비행기 한번 안 타본 사람이
다수입니다. 주 경계를 벗어난 경험이 없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름방학 때 뭐 어디 갔다 왔다 하면은 부러워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동네 공장에 나가서 일하고 가게에서 나가서 일하고 그러면서 먹고 살기 편해요. 그런데 이제 경제가 조금 어려워지면은 중국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한국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선동하면은 쉽게 먹혀 들어가는 게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의 위기는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보다 선동이 훨씬 더 지금 잘 먹혀 들어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정보화 시대의 역설이다. 과거에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미디어가 주요 언론 몇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언론에 종사하는 전문 언론인들은 굉장히 엘리트였어요. 민주주의라는 게 과거 그리스 로마에서도 민주주의를 하다 보니까 결국 포퓰리즘 때문에 그 민주주의가 유지되지 못하고 망했거든요. 민주주의의 그 함정이 이 중우정치라는 건데, 그래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그 사려 깊은 민주 시민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엘리트들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주류 언론 몇 군데가 여론을 이렇게 주도해 나갈 때는 아주 주류 언론에 근무하는 저널리스트들이 아주 수준 높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언론을 통해서 여론이 형성되고 하니까 건전한 민주주의가 가능했는데, 이 갑자기 미디어가 그냥 엄청나게 폭발하도록 성장하면서 너도 나도 유튜브 보고 뭐 SNS 통해서 볼 게 너무 많고 읽을 게 너무 많고 들을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서 보고 듣고 읽을지 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듣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의견이 편협해지고,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미국만 그런 거 아니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해보면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적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희망을 걸어보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도 염려할 것이 너무나 많죠. 더군다나 북한군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게 돼가지고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참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실이 이렇게 불확실하고 격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내실을 다져야 된다 이겁니다. 밖이 더 요란할수록 우리는 내실을 다져야 어떠한 상황이 있었든지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실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경제가 지금 많이 침체돼 가고 있죠. 지난 40여 년 동안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추이가 이렇게 쭉 내리막길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제가 성숙해감에 따라서 성장률이 이렇게 하향으로 내려오는 것은 그건 세계 어느 나라나 다 겪는 현상인데, 문제는 미국도 이런 현상을 거쳤지만 결국은 여기에서 계속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반등을 했거든요. 일본도 지금 이제 반등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반등한다 안 한다 지금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계속 이렇게 하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현재 한 2% 수준입니다. 2% 수준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잠재 성장률이. 그런데 2030년대에는 한국은행 추정이 0.6%로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되면 정말 이제 일본 같이 잃어버린 30년이 되는 거죠. 재도약의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여기에 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성장률이 적으니까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뭐 제가 새삼 말씀한 대로 여러분 다 아시지만 8월 말 현재, 금년 8월 말 현재 20대 청년 취업자 339만 명 중에 43%만이 43%가 비정규직입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를 안 찾고 그냥 쉬고 있는 20, 30대가 사상 최대로 73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규직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이제는 삼성만 빼고 다 공채를 안 한다고 그래요. 공채가 사라지니까 이제 경력 사원만 뽑게 됩니다. 경력 있는 신입만 취업이 가능하니까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첫 취업 나이도 점점 높아져서 31세가 첫 취업 나이랍니다. 군대 갔다 와도 공부를 해도 취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이 늦어지고 이런 악순환으로 가고 있는데, 금년도 노벨 경제학상 다 들어보셨죠? 베런 스모글루하고 제임스 A. 로빈슨, 이분들이 쓴 책이 Why Nations Fail,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탐독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옛날에 이 책을 읽고 참 좋은 책이다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책이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상당 부분 옳은 지적을 했는데 또 빠뜨리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의, 거의 모든 나라들의 그 경제 발전 과정을 쭉 역사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공통점을 찾아낸 겁니다. 어떤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어떤 나라는 경제 발전에 실패를 했는가, 공통점을 찾아봤더니 포용적인 정치제도, inclusive, 포용적이라는 얘기는 모든 국민에게 기회가 주어져. 그래서 아무도 배제하지 아니하고 모든 국민에게 기회가 골고루 주어지는 그러한 사회. 그래서 포용적이라고 했는데, 포용적, 이거보다는 포괄적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뭐, 번역상에. 적당히 우리말 단어가 딱 이거다라고 생각되는 건 없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런 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도를 해볼 수가 있어요. 혁신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착취적 정치제도, 그래서 extractive라고 했는데 저는 inclusive에 반대되는 개념은 exclusive거든요. 배제적.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배제적 정치제도, 즉 뭐냐면 소수 특권층이 정치적, 경제적 모든 기회를 독점하는 사회. 독재국가죠. 독재국가는 정치적 기회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회도 자기들이 다 독점을 하고 소수 특권층만 나눠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특권층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창조적 파괴를 질식시킨다 이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반드시 기존의 누군가에게 그게 위협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볼 때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허용하면은 자기의 이익이 위협받으니까 그 혁신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착취적 또는 배제적 정치제도는 발전을 하지 못한다. 이 책을 읽고 하버드대학교의 데니 로드릭 교수가
뭐라고 한마디로 평을 했어요. 서평에. It's the politics stupid. 옛날에 들어보셨죠? It's the economy stupid.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클린턴이 그 말 한마디로 부시를 누르고 대통령이 됐는데, 이 데니 로라드리 교수가 이 책을 읽고 내린 결론이 문제는 정치야, 이 바보야. 정치를 잘해야 경제가 잘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모글로그 로빈슨 이 저자는 중국이 지금 미국을 맹렬히 추월하고 있지만, 추격하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을 결코 추월하지 못한다. 중국의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 왜? 중국은 정치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을 때만 해도 설마 했는데 과연 요즘 중국, 미국 추월한다는 소리가 좀 쏙 들어갔어요. 물론 제가 처음 읽을 때 회의할 때만 해도 시진핑 체제가 아니었거든요. 이 책이 처음 2012년에 나왔습니다. 시진핑 체제가 공고화되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아주 시진핑이 갑자기 옛날 마오쩌둥 시대로 되돌아가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쓴소리한 기업인들도 막 그냥 갑자기 사라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와 맞물려서 지금 중국 경제가 침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국이 지금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시진핑이 아무리 지금 뭐 무슨 경기부양책을 쓰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정치적 자유화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이 경제적 자유화가 결국은 정치적 자유화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이 사상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진핑 그 권위에 도전을 했다가 지금 기업인들이 철퇴를 맞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또 그 뭐 전략 외교라고 해가지고 세계 각국과 마찰을 일으키고 또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을 옥죄니까 미국에 투자했던 외국 기업들이 전부 다 지금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중국이 그래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저자들이 한 얘기가 뭐 상당 부분 옳기는 한데 이게 진리의 전부는 아니다. 일부만 얘기한 거고 빠뜨린 게 있다 이겁니다. 첫째, 민주주의를 했기 때문에 한국이 경제 성장을 했다? 그렇게는 말 못하거든요. 한국뿐인가요? 싱가포르? 대만? 다 경제 발전을 해서 민주화를 했지 민주화를 해서 경제 발전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의 다는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독재를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수특권층이 경제와 정치 권력 모든 것을 독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생겨나면서 모든 그 프롤레타리아에게 아주 다 공평하게 분배한다고 했는데 권력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이름으로 노멘클라투라에게 완전히 집중이 되고 나니까 부도 그들에게 다 집중이 됐어요. 자유도 그들에게 집중이 됐어요. 제가 92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그때 박사학위 해드린다고 그때 91년 12월에 소련이 무너지고 92년 1월 1일부터 러시아가 이제 공화국이 됐잖아요. 러시아를 92년 5월에 러시아를 갔어요. 갔더니 과거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모스크바 간선도로에 가면은 이게 중앙선이 있는 게 아니라 중앙 차선이 따로 있어요. 우리 버스 전용 차로처럼. 그 뭐냐면 노멘클라투라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특별선이에요. 민주국가에서도 없는 그런 특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정치 권력을 독점하면은 모든 게 독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정치 권력을 독점했던 독재 국가들이 사실 원하면
경제도 다 독점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 하고 경제를 살렸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요? 유교 사상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왕들을 교육하기를 백성을 위해서 선정을 하라는 것이 아주 그 왕자 시대부터 교육을 그렇게 철저히 받았거든요. 물론 권력을 쥐고 보니까 그대로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는 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신하들에게 왕을 이렇게 견제하도록 하는 것도 교육이 되어 있었어요. 그게 유교 교육 사상 체계지 않습니까? 그 전통이 뭐 싱가포르 그건 이광유가 유교 전통에 따라서 한 거거든요. 대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홍콩은 민주국가였으니까 거기만은 영국 전통에 따라서 거기는 좀 다른 예고요. 한국과 대만과 싱가포르가 다 이렇게 동아시아에서 독재하면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유교적 전통이 중요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 나라가 모두 다른 독재국가처럼 부패하고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모두 다 거머쥔 그런 권력이 아니고 정치는 독재를 했지만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한 그런 권력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노벨 수상자들의 결론과 조금 다른 놓친 부분이 아닌가. 그러면서 최근에 그 로빈슨 교수가 한국의 박정희 시대의 그 수출 정책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수출 입국론을 주장을 하면서 수출에 엄청난 인센티브를 정부가 제공을 했죠. 그런데 뭐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한때 종속 이론이 우리나라 운동권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끼쳤습니다. 남미에 가면은 이 종속 이론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남미 경제를 주물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출을 통해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려 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수입 대체 산업을 육성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그러니까 외향적이 아니고 내향적인 정책을 했어요. 그런데 기업의 경쟁력은 경쟁을 통해서만 길러질 수가 있습니다. 축구 선수가 아무리 옛날에 박주영이 축구 천재라고 해가지고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에 끼워넣어서 월드컵 나갔는데 제 역할을 못했잖아요. 자기 팀에서 맨날 벤치에만 앉아 있는데 실전 감각이 없으니까 아무리 축구 천재면 뭐예요? 실전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에서 다른 기업들을 상대로 지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해야 경쟁력이 커지는데 그걸 막아주면서 보호해주면서 경쟁력 키우라고 보조금 주고 하면은 절대 경쟁력이 안 키워집니다. 미국이 그런 실수를 했어요. 70년대에 일본 자동차가 막 미국 자동차를 이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미국이 자동차 세계 최고라고 자랑을 했는데 73년도 제1차 오일 샤크 이후에 갑자기 휘발유 값이 막 몇 배로 뛰어버리니까 일본에서 나온 소형차가 훨씬 더 경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다급해가지고 우리도 소형차 만들자 하고 만들었는데 이거 안 돼요. 갑자기 하려니까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이 만든 소형차들은 계속 그냥 고장만 나고 일본 차는 고장 안 나고 이러니까 미국 자동차 산업이 일본에 크게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 정부를 이제 팔을 비틀어 가지고 일본 정부가 자발적 수출 제한 Voluntary Export Reduction VER이라고 하죠. 자발적 수출 제한 조치를 해요. 말이 자발적이지 미국이 강압적으로 일본에 그렇게 하도록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미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를 해주니까 미국 자동차 산업이 경쟁력이 길러지는 게 아니라 편히 장사할 수 있는데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일본 자동차는 더 좋은 제품이 나오는데 미국 자동차는 계속 나쁜 것만 나와요. 제가 미국 살 때 그래도 한국 사람이니까 일제는 못 타고 다니겠잖아요. 할 수 없이 그래도 GM을 타든지 포드를 타든지 미제를 탔어요. 그런데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차가. 하다 못해서 아이고 애국도 좋지만 내가 손을 너무 많이 본다 해가지고 80년대 말쯤에 가가지고 할 수 없다. 토요타를 샀거든요. 고장이 안 나요. 이게 보호를 해주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수출 장려를 했거든요. 그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에 가서 다른 나라 기업들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국내에서 아무리 뭐 보조금 주고 어쩌고 다 좋아요.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보조금은 그래도 손익 계산하는데 도움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외국 시장에 나가서 다른 나라 제품들하고 경쟁해서 거기서 살아남아야 돼요. 값이 싸든지 품질이 좋든지 뭔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정책은 결국 우리나라 기업이 경쟁력을 키우도록 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이 다 수출 정책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수입을 억제시키면서 국내 시장을 보호하는 정책은 다 실패를 했어요. 이게 중남미 국가들이 겪은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또 인도의 예를 들어봅시다. 인도는 48년도에 독립했죠. 해가지고 한 40년 동안 사회주의 노선을 쭉 걸었습니다. 인도 경제가 도무지 발전을 하지 못해요. 제가 1962년에 이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입학을 해가지고 그때 사뮤엘슨이라는 노벨 경제학상을 이제 나중에 70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받은 사람인데 그분이 쓴 경제학이라는 교과서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교과서였습니다. 62년도에 제가 신입생이 됐을 때 그때 사용하던 교과서가 사뮤엘슨의 제4판, 4th 에디션이었어요. 제4판 경제학 교과서였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인도가 우리보다 앞서 있었어요. 그때 로스토우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경제 개발의 단계론을 얘기를 했는데 정체 상태, 그 다음 도약 준비 상태, 도약 상태, 그리고 고도 성장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는 도약 준비에 뭐 겨우 들어가는 상태고 인도는 도약 상태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동안에 인도는 계속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우리는 독재했고 인도는 계속 민주주의 했거든요. 민주주의 하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시장 기능을 제대로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시장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우리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도는 자꾸 일본이라고 하네. 인도는 사회주의 노선을 택하면서 중남미 국가들과 비슷한 노선을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40년 동안 계속 정체하다가 90년대 중반 들어서면서 안 되겠다. 우리도 세계의 물결을 타자. 그러면서 소위 신자유주의 개성 노선에 가담을 해가지고 인도 경제가 지금 오늘날처럼 발전하게 된 겁니다. 아시아 용도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노벨상 수상자들이 얘기한 건 반뿐이고 아무튼 그러나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하고 나면은 결국 민주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유를 제한하면은 경제의 발전에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남을 따라가는 데에는 뭐 어려움이 없겠지만 이제 선진 국가의 대열에 들어서서 다른 나라들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항상 혁신이 남보다 앞서가는 혁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유에 제한이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는 이 노벨상 수상자들의 결론이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하고 다들 선진국이 되었는데 계속 발전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잘 사는 나라들끼리도 이제 비교해 보면은 잘 되다가 정체 상태에 빠지는 나라가 있고 계속 잘 나가는 나라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70년대 들어서 미국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아주 고생을 하게 됩니다. 스태그네이션, 정체 상태에다가 물가는 계속 오르는 인플레이션.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뮤엘슨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때 일본이 미국을 맹추격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잘 나가던 세계 최강의 국가인데 일본에 이렇게 쫓기게 됐는가, 우리가 뭘 잘못했나 하고 반성을 하고 우리가 일본한테서 배울 것은 없나 뭐 이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이 침체하는 이유를 이제 여러 학자들이 막 분석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논리적으로 분석을 한 분이 맨시 올슨이라고는 보입니다. 국가의 흥망이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결론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국가에서 안정적인 발전이 오래 지속되면은 필연적으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결사체를 만든다. 각종 업계마다 뭐 무슨 협의회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결사체를 만드는데 결국 이게 이익 추구 집단이에요. 노동조합도 그렇고 직능단체, 각종 협체 등 이익 추구 집단을 형성을 해서 입법 로비를 하든 데모를 하든 정치적 거래를 하든 자기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그런 입법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지금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입법 조치, 이것도 노동자 집단이라는 그 이익 집단을 위한 경쟁 배제 조치거든요. 뭐 노조만 있는 거 아니죠. 무슨 협회 같은 데서 보면은 특별히 직능단체 이런 거 보면은 그 직능단체 회원이 아니면은 뭘 못하도록 배제를 하고, 또 요즘 보면은 변호사들이 로톡이라는 뭐 그런 매체를 통해서 광고하는 것을 못하도록 변호사 협회에서 제재를 하고, 뭐 또 의사단체를 보면은 지금 의사단체도 자기들의 그 집단 이익을 위해서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부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경쟁을 배제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진입 규제, 거래 규제, 가격 규제 등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규제들이 뭐 개별적으로 보면 그렇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규제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이제 소위 이솝 우화에 낙타 위에 볏짚을 이렇게 계속 쌓아 올리다 보면 결국 어느 하나 더 올렸을 때 낙타 허리가 부러지는 것처럼 결국 이런 규제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경제가 그만큼 이제 성장하기가 버거워지고 정체가 되는 겁니다. 즉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규제에 경제가 질식된다. 예를 들어서요. 이거는 노벨상 수상자들이 한 얘기와 비슷한 얘기인데, 타다금지법 있죠. 타다금지법은 택시기사들의 이익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혁신을 금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혁신을 방해하는 거. 뭐 택시기사들이 대단한 권력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표를 가지고 있어요. 민주국가는 표가 적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단체든지 새로운 혁신이 나오면은 그 혁신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큰 이익을 가져올까, 이거는 아무도 아직 전문가들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뭐 추산을 해볼 수 있죠. 경제 수학 모델 가지고.
근데 그건 까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허용을 하면은 당장 나한테 손해가 된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확실하거든요. 우버를 허용을 하면은 얼마나 우리에게 이익이 될까. 택시 타는 사람들도 나에게 큰 이익이 되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해요. 그런데 택시 기사들은 당장 이게 내 밥줄에 큰 위험이 된다 이러니까 그분들은 결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입법을 하는 의원들은 당장 이 결집된 이 표, 이거는 나에게 위협이 되는데 잠재적으로 이 혁신을 통해서 이익을 볼 사람들은 나한테 그 문제 가지고 아무도 호소하지 않아요. 이 비대칭성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규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민주국가의 모순이에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결국 이렇게 성장이 더디게 된 것이 모든 규제들이 쌓이게 된 것 때문이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해법은 뭐예요? 규제를 개혁하자.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자.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파업하는 그 공항 관제사들 맨날 몇 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저는 해고다. 근데 설마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설마. 그런 예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해버렸어요. 다 해고를 시켜버렸는데 미국 시민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노조가 그동안 해도 너무했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의 기업인들도 이제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대체 인력을 쓸 권리가 있었는데도 관례상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러게 되고 나니까 노동자들 파업은 그래 너네들 해라 하고 대체 인력 투입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노조들이 힘이 다 꺾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해고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 돼버렸어요. 노동자들은 옛날보다는 많이 피곤한 사회가 됐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기업이 마음껏 그냥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한 번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면은 회사가 완전히 망해갈 지경이 아니면은 해고를 못 하거든요. 정리해고. 그러니까 회사를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해고할 수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못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원이 필요해도 만일 내가 이 사람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다가 나중에 내 형편이 어려워질 때 그때 내가 못 내보는데 그럼 어떻게 해? 비정규직을 써야죠. 자꾸 비정규직만 쓰고 정규직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겁니다. 노동시장 유연화. 이 문제를 제가 DJ한테 여러 번 얘기했는데 끝내 못했어요. DJ는 노조 편이었거든요. 저거 그 문제를 많이 다퉜습니다. 유 박사, 난 민주지도자야. 대처도 민주지도자였습니다. 대처는 노조 깨부시고 영국 경제 살렸습니다. 안 돼. 물론 본인의 정치적 지지 기반이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은 아무튼 그 문제로 제가 좀 충돌한 적이 있었죠. 미국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하고 자유무역 체제를 강화시켰어요. WTO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는 뭐냐면 미국 이익 집단들에게 우리가 이 WTO 규제 때문에 너희를 보호해 줄 수 없다고 면피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무역을 통해서 미국 기업이 더욱더 경쟁에 부딪히도록 만든 거고요. 또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을 했습니다. 경쟁은 공정하게 해야지 불공정하게 하면은 경쟁력이 길러지는 게 아니죠. 공정한 상황에서 정말 오직 실력 있는 자만 이길 수 있는 그런 공정한 경쟁을 해야 경쟁력이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공정 경쟁은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초에 미국에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AT&T라고 하는 전화 회사. 그 AT&T의 모회사가 벨 텔레폰입니다. 즉 알렉산더 그레엄 벨이 발명한 전화로 만든 회사가 이제 완전히 독점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미국의 모든 전화, 시내 전화, 뭐 시외 전화, 국제 전화 다 벨 텔레폰이 자회사들을 통해서 독점을 했었는데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법으로 기소를 하겠다 하고 위협을 하니까 AT&T가 그럼 우리가 자발적으로 분할을 하겠다. 그래서 기소를 면제해 주는 대신에 자발적으로 분할을 했죠. 그래서 3개 회사로 나눠가지고 시내 전화는 지역적으로 이제 자회사들을 만들고 시외 전화하고 국제 전화는 3개의 전화회사로 나눠서 AT&T가 깔아놨던 망 다 그대로 쓰면서 서로 경쟁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요금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옛날에는 제가 미국 살면서 한국에 전화 한번 하려면은 뭐 2번, 3번 망설이다가 이제 꼭 필요하면 하고 그랬는데 그거부터는 뭐 한국에 통화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예? 요즘 뭐 카톡 때문에 돈 하나 안 내고 통화하지들. 예. 이렇게 해서 미국이 미국 경제를 살렸는데 이게 신자유주의 개혁입니다. 이제 신자유주의 하면 우리나라에서 오해가 많아요. 아주 나쁜 거. 네. 기업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놔두는 거. 근데 그건 아닙니다. 신자유주의는 사실 나치 독재와 파시스트 독재에 대항을 해서 자유주의를 이제 주창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과거 고전적 자유주의에 비해서 좀 질서가 있는 자유주의 해서 그게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이렇게 자유로운 경쟁을 하도록 보장을 하되 질서는 지키도록 해야 된다.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사기를 방지하고 또 경쟁을 방해하고 하는 것들을 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거래 정책을 훨씬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을 통해서 국내에서 경쟁이 제한되면 외국에서라도 들어와서 마음대로 경쟁하라 하면서 자유무역을 강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규제를 미국이 철폐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있는 동안에 뭐 그전에는 항공법 규제에 의해서 항공회사 설립하는 것도 다 허가받아야 되고 노선도 다 허가받아야 되고 요금도 다 허가받아야 되고 하는데 그거 다 없애버렸어요. 너네들 마음대로 해라 하니까 요금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그전에는 트럭 운수회사들이 A에서 B로 짐을 실러 나르면은 돌아올 때는 빈 차로 돌아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 왜 빈 차로 와요? 이왕이면은 짐을 싣고 와야지. 그러니까 요금이 얼마든지 떨어져요. 또 진입 장벽도 없애버렸어요. 아무든지 트럭 운송을 하려면 할 수 있다. 신고만 해라. 그러니까 트럭 수가 늘어나니까 운임이 떨어진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트럭 기사들의 수입을 줄이고 소비자들이 이익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드시 그것만 안 하냐. 옛날에 독점적 이익을 지금은 전에는 아무나 할 수 없었거든요. 지금 아무나 할 수 있으니까 독점적 이익을 여러 사람이 나눠가지고 한 거죠. 보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규제를 없애고 경쟁 질서를 확립을 한 것이 신자유주의 개혁입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나쁜 거, 기업 욕심 많은 기업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것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욕심 많은 기업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지 않고 공정 거래 질서를 아주 철저하게 강조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물론 신자유주의에 뭐 잘못된 점도 있기는 있어요.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미국 경제가 살았고 영국 경제가 동시에 양쪽에서 그 개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뒤를 따라서 호주와 뉴질랜드가 개혁을 합니다. 제가 그걸 보고 역시 앵글로삭슨들이 프래그마틱하다는데 역시 다르구나. 먼저 했어요. 유럽 대륙은 그걸 못 따라 하다가 결국 경제가 침체되는데 하기는 해야겠구나 해서 1996년에 프랑스가 시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프랑스 노조에서 우리는 앵글로삭슨처럼 살기 싫다 하고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프랑스 정부가 이 개혁을 시도하다가 노조의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포기를 했어요. 프랑스 사람들 한번 반대하면 굉장히 극렬하거든요. 그래서 1996년에 그 포기를 했고 2003년에 독일이 개혁을 먼저 합니다. 독일은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요. 개혁을 시작하는 것은 사회당이에요. 사회당의 개혁을 시작을 해야 그래도 자기네 지지 기반의 반대가 덜해요. 보수당이 시작하면은 사회당 쪽에서 반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시작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회당의 슈레더 총리가 2003년에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혁을 하면은 고통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2년 후에 총선에서 슈레더가 졌어요. 슈레더가 자기 당내에서도 반발이 심한 것을 안 하면 나 총리 사퇴한다. 근데 슈레더가 사퇴하면은 그때 총리할 만한 인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회당에 이제 마지못해서 따라왔는데 개혁하니까 당장의 고통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총선을 했는데 유권자들이 고통스러우니까 사회당을 배척을 하고 보수당을 기민당을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메르켈이 그냥 어부지리로 총리가 됐죠. 딱 총리 되고 나서 보니까 그때부터 슈레더가 시작한 개혁의 열매가 이제 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메르켈은 총리가 돼가지고 그냥 열매만 따먹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이제 그걸 잘 유지 관리를 했으니까 뭐 잘하기는 했지만 아무튼 정치에는 이런 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독일이 2003년에 개혁을 먼저 시작하고 프랑스는 96년에 하려다가 결국 포기를 했는데 20년 후인 2016년에 보세요. 독일이 실업률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가 슈레더 개혁 시작한 후부터 이렇게 메르켈 집권할 때까지 올라가다가 이때부터 실업률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독일 경제는 그만큼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근데 프랑스는 개혁을 포기하는 대신에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했습니다. 주 35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일자리 나누기를 하니까 처음 얼마 동안에 이제 실업률이 떨어져요. 근데 일자리 다 나누고 나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2016년, 96년에 포기하고 20년 후에 올랑드 대통령이 사회당의 올랑드 대통령이 다시 개혁을 시작하자. 결국 프랑스가 독일 통일 전에 프랑스가 유럽의 맹주였거든요. 그런데 96년에 개혁을 포기한 동안에 독일이 개혁을 하고 통일을 하고 나서서 유럽의 맹주가 되어버렸어요. 맹주자리를 빼앗긴 프랑스가 이거 안 되겠다. 우리 개혁하자 하고 2016년에 개혁을 시작하는데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요. 그래서 올랑드는 대통령 재선을 포기하고 이거를 시작을 했고 그때에 올랑드 대통령 밑에서 경제장관을 하면서 이 개혁 프로그램을 실천을 한 그 경제장관이 마크롱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인기 없는 당에서 탈당해가지고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선거에 나가가지고 당선되는 그런 기적을 연출해서 프랑스도 이제 실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근데 최근 유럽이 프랑스 개혁은 지금 뭐 아직 미국이나 다른 개혁 국가들에 비하면은 많이 미진합니다. 저항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는 두고 봐야 되겠고요. 독일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독일도 좀 어려지고 있습니다. 역시 개혁의 선두를 달리는 것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걸 한번 뽑아봤는데요. 시가총액으로 세계 10대 기업을 한번 뽑아봤어요. 1위가 애플, 미국 기업이죠. 2위가 엔비디아, 이거 몇 년 전에는 알지도 못한 듣보잡이에요. 근데 이렇게 혁신적 기업이, 미국은 이 혁신이 가능해요.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막 생겨납니다. 애플도, 물론
애플이 1980년대에 이제 등장을 했는데, 70년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성장한 것은, 2010년 전후로 해서 그 스마트폰 나온 때부터였거든요. 엔비디아는 뭐 아직 최근에 나온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970년대에 시작된 회사고, 알파벳, 구글, 이거 최근에 나온 회사죠. 아마존도 그렇고, 유일하게, U2입니다. 10개 중에 미국 기업이 아닌 게 딱 둘이 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 이거는 뭐 사우디는 천연자원 덕분에,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TS8, 번째로 TSMC가 있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기업이죠. 나머지는 다 미국이에요. 유럽 하나도 없습니다. 예. 여 밑에 두 줄을 읽어보시면 2008년 미국 경제 규모가 유로존의 경제 규모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작년도에 미국의 경제 규모가 유로존 경제 규모의 2배쯤 됐습니다. 유로존은 27개의 상이한 시장과 규제체제, 27개 국가가, 말은 유럽 유니언이라고 하지만 불완전한 유니언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도 참 규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97년 12월에 우리가 IMF 구제금융을 받는 그러한 외환 위기를 맞게 됐죠. 그때 IMF에서 우리나라에게 여러 가지 개혁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김대중 대통령 후보 때부터 나중에 대통령 당선된 후까지 제가 DJ 경제 고문 역할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전북지사였기 때문에, 현직 지사였기 때문에 중앙선거에 관여할 수도 없고 선거법상 그래서 개입을 안 했어요. 지방에 있는데. 그런데 계속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죄송합니다만 운동권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시장 경제에 대해서 전혀 신뢰가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반시장적인 조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대로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할 수 없이 끼어들었죠. 그래가지고 조지 소로스하고 화상회의를 제가 만들었어요. 기억나시죠? 조지 소로스하고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IMF 개혁 100% 지지하겠다고 선언하라고 했어요. 했습니다. 딱 돌아와서는 저보고 차에 타라고 그래서 차에 탔더니 A4 용지 뭐 몇 장을 줘요. 경제 공약을 한번 보라고. 봤더니 전부 반시장적인 거예요. 외국인 투자 반대. 예? 뭐 반대. 그래서 외국인 투자를 왜 반대하십니까? 그랬더니 외국 자본가들이 우리나라 기업 다 먹을 거 아니야. 안 되지. 그래서 먹기는 왜 먹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돈 대주는 거지. 그 말이 안 된다고 막. 그래서 한참 토론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대주는 거지 회사를 가지고 가지는 못합니다. 나가고 싶으면 그걸 다시 팔고 나가는 거지 기업을 가지고 나가지는 못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땅 사면은 땅덩어리 떼어갑니까?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지. 나가고 싶으면 돈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가지고 왔던 돈 가지고 나가게 해주세요, 그냥. 땅은 그대로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약이 뭐 전부 다 반시장적이니까, 야, 안 되겠다고. 그때부터 이제 이거 경제 제가 맡아서 해야 되지.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해야 된다고, 노동자들 구조조정 해야 된다고 제가 100번 얘기를 했는데 또 당선되고 나서 안 한다고 하니까 클린턴이 깜짝 놀래가지고 재무차관을 보냈어요. 또 그거 설득하느라고 제가 DJ하고 막 아침 밥상머리에서 1시간 넘게 막 밥상을 치면서 토론을 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가장 경제
가정교사를 해가지고 남들처럼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냥 막 토론을 했습니다. 언성을 높이면서. 1시간쯤 막 말을 주고받고 하더니 갑자기 무릎을 탁 치더니 이제 알았어. 유 박사 말이 맞아. 내가 그동안에 잘못 생각했어. 정리하고 해야 되겠구만. 이제 유 박사 하라는 대로 할게. 그분이 참 그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분이에요. 그럴 때는. 상대방의 말이 설득력이 있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미국에서 온 재무처가 오고, 면담을 하면서, 첫 번째 질문이 딱 그에 관한 질문이죠. 이제 차관보가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로 질문을 꺼내는데 아주 명쾌하게 답을 해버리니까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이 다시 한번 100억 달러 지원을 해서 위기를 넘겼죠. 근데 IMF 요구로 많은 개혁을 했습니다. 규제를 엄청나게 철폐를 했어요. 외국 자본 금지하던 것도 다 허용을 했고, 여러 가지 규제를 철폐를 했는데, DJ 정부 때 규제를 거의 반 줄였어요. 근데 그 후에 또 계속 새로운 규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 경제가 규제로 질식이 되는 나라입니다. 뭐 하나 하려고도 안 돼요. 원격 의료, 진료 행위, 의사 집단이 반대해서 안 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우버, 다른 나라에서는 다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게 많아요. 제가 제일 그때 기가 막혔던 게 이런 거였습니다. 2016년 초에 서울대 재학생들이 창업해서 1년 만에 매출 300억 원을 달성을 했는데 뭐냐면 온라인 중고차 매매 업체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이게 혁신적인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중고차 매매 업체 단체가 국회의원을 로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 입법을 하게 돼요. 중고차 매매를 하려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주차장을 몇백 평 이상 가져야 되고 사무실 공간을 얼마를 가져야 되고 이게 온라인 중고차 매매에는 전혀 필요 없는 시설이거든요. 이걸 하라고 법으로 강제를 해버렸어요.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 강제로 폐업을 시킨 겁니다. 이거는 업자들이 자기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시켜서 청부 입법을 한 겁니다. 그래 우리나라의 입법기관이 청부 입법해주는 기관이에요.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입법하려면 얼마? 돌아다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물론 이 법은 그 후에 워낙 비판이 심해가지고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 헤이딜러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있는데, 아무튼 이게 아주, 전형적인, 기득권 보호를 위한 청부입법 사례라서 제가 이거를 잊지 못해서 여기다 썼습니다. 이 비싼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타다금지법도 그렇고, 지금 의료개혁 때문에 정부하고 의사단체 줄다리기 하는 거, 제가 의사단체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 기득권 싸움입니다. 예. 그래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꾸 시장을 자유롭게 기능하지 못하도록 시장을 이렇게 제한하는, 시장의 기능을 제한하는 입법들이 쌓이면은 그 국가의 기능, 경제의 기능이 그만큼 점점 쇠퇴하기 시작해서 경제가 이렇게 침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경쟁의 긍정적 효과는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K컬처. 김대중 정부 때 대일 문화 개방을 한다고 하니까 다들 들고 일어나서 반대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 문화에 예속된다고. DJ가 그랬습니다. 왜 예속되냐? 우리 문화가 우수한데 왜 예속되냐?
열등감 갖지 말자. 하고 개방을 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외에 노무현 정부 때 스크린 쿼터 축소한다니까 영화관에서도 다들 들고 일어나서 뭐 스크린 쿼터 축소하면은 뭐 국산 영화 다 망한다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지금은 스크린 쿼터를 축소했는데도 그 쿼터도 못 채워요. 네? 외국 영화가 우리나라 영화하고 지금 경쟁이 안 됩니다.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이 길러지는 사례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경쟁할 때 그만큼 한국 사람이 우수해요. 똑똑합니다. 미국 가보셨죠? 미국 가서 가게에 가서 물건 한번 사보세요. 잔돈 받는데 사람 미쳐버려요. 네? 계산을 못해. 계산기 가지고도 계산할 줄은 몰라. 하도 답답해서 그거 얼마 아니에요. 눈이 동그래지고 How did you know? 네? 그러면 이게 무안할까 봐서 나 수학 선생이야 그러죠. 참 한국 사람 똑똑해요. 네. 결국은 이 격동하는 이 세계 정세에서 우리가 실력을 쌓고 이 변화하는 정세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길러야 되고 그 경쟁력은 경쟁을 통해서만 길러지는 거예요. 경쟁을 제한하는 그런 규제들을 없애야 됩니다. 옛날에 FTA 할 때 FTA 하면 우리나라 농가 다 전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FTA 했더니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고기 수입할 때 뭐 광우병으로 뭐 다 죽는다고 난리 냈죠. 소고기 수입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수입 소고기 양도 늘었지만 국내 소고기 한우 소비도 늘어났고 한우 수출도 늘어났어요. 이게 시장이라는 것은 거래를 통해서 윈윈 하는 것이 시장입니다. 이 거래는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양쪽이 다 이거는 안 하는 것보다 나에게 이익이 있다 생각할 때 거래가 되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든 이건 나한테 손해내면 안 돼요. 누가 강제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거래는 반드시 윈윈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활성화할수록 거래하는 쌍방 모두가 다 윈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이 제한을 풀어주어야 윈윈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가 그만큼 발전하는 겁니다. 이 FTA가 바로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규제 개혁을 하려면은 참 어렵습니다. 반대가 심하죠. 물론 이에 당사자들이 반대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규제를 좋아해요. 부동산 규제하는 거 보세요. 제가 미국에서 25년을 살았는데 부동산 시장이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놔두면은 과열돼요. 과열되면 또 너도 나도 막 또 투기꾼들이 몰려듭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제가 뉴저지 주지사 경제 자문할 때 막 그때 과열되니까 뉴저지 그 주택 건축업 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지금 과열된다. 이제 여기서 좀 한숨 돌리고 좀 지켜봐라. 그랬더니 비웃어요. 너 책상머리에 앉아서 뭐 한다고 그런 소리 하냐 이거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이럴 때 한몫해야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막 호황이니까. 그래서 너도나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틀림없죠 뭐. 그 다음에 꺼지는 거죠. 근데 아무도 이런 상황이 올 때 우리나라 언론처럼 정부 당국 보고 뭐 좀 해라. 대책 세워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당연히 시장은 놔두면 시장이 알아서 조정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얼마나 기능이 빠르냐면요. 정부 규제가 훨씬 효과적일 것 같죠? 정부 규제는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리고 부작용이 곧도 않아요. 근데 시장은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하면 목숨도 버는 게 돈입니다. 실제로 마약 거래하면 죽인다고 해도 하지 않습니까? 예? 전에 동해안에서 공비들이 출연해가지고 입산 금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송이버섯철이었거든요. 이 비싼 송이버섯을 못 따고 가만히 있으려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밤중에 몰래 후레쉬 들고 산에 가서 송이버섯 캐러 갔는데 군인한테 들켰죠. 누구야? 암호를 모르잖아요. 총 맞아 죽었어요. 그때 강원도 도지사가 저한테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돈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죠. 우리가 저녁 식사 테이블에서 빵을 먹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제빵업자의 호의도 아니고 푸주권의 호의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개인 이익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기회가 있으면 사람들이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빨리 적응을 해요. 근데 규제는 벌써 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생각할 때부터 시간이 걸려요. 집행하는 데까지. 그게 부작용만 나요.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계속 부작용만 나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뭐 윤정부 들어서 뭐 자유를 확대한다고? 근데 계속 시장 개입하잖아요. 대출 억제고 있어요, 지금. 근데 부동산 경기 침체했죠?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규제를 좋아하냐? 우리나라는 과거, 이 정부가 참 일을 잘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정부를 너무나 신뢰해요. 정부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부가 할 수가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예? 사교육 시장 없어져요? 정부가 규제한다고 없어집니까? 부모가 내 자식이 남보다 더 앞서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는 한 사교육은 안 없어집니다. 좋은 대학에 안 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아져야 사교육이 없어지죠. 성매매? 규제한다고 없어집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안 없어져요. 정부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도 우리는 정부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정부 맞는 중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규제가 잘 안 없어져요. 그래서 시장 기능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하도록 국민 교육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규제 체제가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포지티브 체제예요. 규제로 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런 게 없으면은 할 수 있다도 없고 할 수 없다도 없는데 하려고 하면은 법적 근거가 없다 못하게 해요. 새로운 걸 만들어 가지고 가면은 법적 근거가 없다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혁신이라는 것은 과거에 안 해봤던 것을 하는 게 혁신이거든요. 반드시 할 수 있다거나 그런 규제가 없어요. 포지티브 규제 체제에서는 안 해봤던 새로운 것을 가지고 나오면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혁신을 아예 싹부터 잘라버리는 게 이게 규제 체제입니다. 이게 유럽식 규제 체제예요. 우리가 유럽식 법 체계를 그대로 가져왔잖아요. 일본에서 베껴왔죠. 이게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 유럽식 규제 체제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영미식은 그게 아니죠. 영미식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면은 못하지만 그게 없으면 처음 나온 것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나온 것은 마음대로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규제하면 되는 거지. 이 체제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거를 해야 우리가 미국처럼 보세요. 미국이 10대 시청 세계 10대 기업 중에 8개가 다 미국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 격동하는 세계에서 실력을 갖춰서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실력으로 이길 수 있다면, 대만의 TSMC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도 함부로 못하잖아요. 뭐 트럼프가 막
큰 소리를 치지만 함부로 못합니다. 그런 트럼프가 큰 소리 치면은 TSMC도 반격의 카드가 있어요. 아무튼 실력을 우리가 길러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뺐습니다. 죄송합니다.